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석 물가 단속에 나섰습니다. 국내 식품업계와 외식업계의 물가 안정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엔 국내 유업체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해서 10월부터 흰우유 1리터에 3,000원이 넘을 뻔했던 걸 일단 방어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엔 라면을 꼭 집어서 가격을 내리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그 결과 13년 만에 처음으로 라면 가격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다른 게 아니라 우유나 라면 가격부터 잡으려고 했던 걸까요? 우유와 라면이 아니면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450여 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기반으로 조사됩니다. 이 중에는 외식비, 학원비, 숙박비를 포함해서 의류, 가전제품까지 다양한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품목 가운데 표준화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물건의 공급자가 불특정 다수인 물건이 많습니다. 따라서 공급자 모두를 설득해 가격을 관리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라면과 우유는 다르죠. 몇 개의 과점 기업이 주도해 공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관리와 통제가 쉽습니다. 결국 라면과 우유 가격에 정부가 관여한 이유는 중요도가 아니라 수월함이라는 거네요. 9월 7일 목요일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과학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이과식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반응이 너무 좋았는데요. 우리 아인슈타인, 많은 분들이 아인슈타인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 네.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었네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슈퍼스타, 천재 중에 가장 슈퍼스타 중에 하나인 아인슈타인 또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지난주 안 들으셨던 분들도 계실 테니까 1편 간단히 정리 한번 해줄까요? 네, 핵심 요약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세속주의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권위에 저항을 막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그런 학창 시절을 보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에게 미움을 사서 추천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일자리도 얻지 못하고 스위스 베른에 있는 특허 사무실에서 주 6일 동안 월화수목금금금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본인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와중에 1905년에 4편의 논문을 쓰게 되는데 이게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었고요. 그래서 물리학계에선 1905년을 기적의 해라고 불리게 됩니다. 연구를 많이 하다가라기보다는 이렇게 바쁜 와중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속주의 유대인 집안이라고 했잖아요. 예. 유대교를 받아들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 집안 전체가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거를 의심할 수 있는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질량과 에너지, 절대적인 물리량이 왜 2개지? 어떻게 2개일 수가 있지? 이걸 고민하다가 과감하게 하나로 통합을 해버립니다. 또한 맥스웰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통해서 상식적으로는 사실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대성 이론, 특수 상대성 이론을 제시를 해버리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런 특수 상대성 이론이 초반에는 조금 뜨뜻미지근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증명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쉽지 않은 이론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천천히 물리학계에서 천천히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과학계의 명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에 안주하지 않고요. 중력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중력, 그 뉴턴이 얘기했던 그 중력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 이걸 고민하다가 결국에 1915년에 놀랍고도 위대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게 됩니다. 네, 오늘 드디어 그 일반 상대성 이론 등장하는 거군요. 과연 어떤 과정에서 나오게 된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미 천재 물리학자로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예. 1913년에 나 이런 거 할 겁니다라고 예비 논문을 내게 되는데 이미 주목받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과학계에서는 물리학계에서는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아, 이건 좀 과한 것 같다. 아, 당신이 1905년에 그 논문 어마어마했지만 이내 MC 제곱 대단하지만 이거는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아무 말 안 했지만 내가 맞는데 자기 맞다는 걸 굉장히 증명하고 싶어하는 예. 굉장히 자존심이 센 사람이었어요. 예.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결국엔 이는 MC 제곱대랑 마찬가지로 아인슈타인이 맞았습니다. 네. 대부분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면 다 맞아요. 이게 나중에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아인슈타인의 사고 실험을 통해서 요 일반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내고요. 이제 등가 원리라고 해서 결국에는 중력이라고 하는 것과 가속도는 같은 거다라고 하는 이 원리가 굉장히 강력해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얻어낸 결론인데 우리가 G는 T라고 그냥 흔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요. 예. 물질은 공간을 휘게 만들고요.
휘어진 공간은 물질의 움직임을 유도합니다. 심플하죠. 네. 서로 영향을 G는 T에게, T는 G에게 영향을 준다. 그리고 굉장히 얘기만 들어도 조화롭고 아름답고 완벽하죠. 간단하잖아요. 긴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근해 공식만 해도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뭐 근해 공식이 뭐더라? E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복잡하잖아요. 오랜만에 듣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G는 T 간단하고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죠. 그렇죠. 저 같은 문과생이 보기에는 공간이 휘어진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이론을 내기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당시에 없었던 수학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예.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G는 T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심플해요. 근데 이걸 증명해야 됩니다. 예. 이렇다라고 하는 건 이론일 뿐이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이냐. 말씀하신 것처럼 중력에 의해서 공간이 휘어지는 걸 증명하려면 그런 상황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관측을 통해서 공간이 휘어지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강한 중력이 있는 네. 말하자면 커다란 뭔가 물질들이 뭉쳐 있는 곳이 필요한데 그 후보 중에 하나가 우리가 다 머릿속에 떠오르죠? 태양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태양 주변의 공간이 휘어지는 걸 보려면 태양이 좀 어두워야 되는데 네. 너무 밝아요. 눈부시죠? 아인슈타인은 태양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주변을 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네. 이렇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나왔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규명하는 거는 이건 완전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맞습니다. 도대체 이 수학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실 아인슈타인의 정말 위대함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건데 예. 과학 발전의 단계를 보면요. 기존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존 이론을 수정을 하게 돼요. 그렇게 땜질을 조금씩 하다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현상을 설명하면서 풀적하고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과학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게 바로 토마스 쿤이 말했던 과학혁명의 구조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 선행돼야 되는 건 뭐냐면 모순이 발생해야 돼요. 이거 이상한데 이거 뭐야? 이건 설명이 안 되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예. 근데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정말 위대한 거는 관측이 선행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뉴턴 이론, 기존의 뉴턴 이론으로 뭔가 이상한데라는 게 발생하지도 않았어요. 관측이 안 됐습니다. 예. 근데 뉴턴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날 거다라고 예언하듯이 선언을 하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확인을 해봤는데 그게 안 나타나면 아인슈타인은 순식간에 틀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론도 폐지되는 거고요. 예. 근데 이게 당연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원래 당연한 거 아니야 싶은데 사실 많은 경우에 틀릴 가능성이 없는 이론이 많아요. 반증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나는 내일의 날씨를 맞출 수 있어. 내일은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오다 말거나 말다가 오거나 할 거야. 틀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네요. 혹은 뭐 예를 들면 너는 나를 좋아할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했는데 안 좋아해요. 네. 그럼 언젠가 좋아할 거야. 기다려보자. 이렇게 하면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좋은 과학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그 상대론은요. 아주 쉽게 반증될 수 있는 취약한 이론인데 한 번도 역사적으로 한 번도 반증된 사례가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예.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이라는 건 경험하거나 관찰한 걸 바탕으로 무언가 지식이 쌓이고 그걸 설명을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들을 하게 되는 게 통상적인데 보거나 관찰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 선언한 내용이 한 번도 안 틀리고 맞았다. 정말 놀라울 뿐인데요. 맞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도 그러면 상당한 많은 저항감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에는 이론적으로는 아름답지만 진짜 맞다라는 걸 확증하려면 관측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관측 증거. 자, 중력이 강한 태양 바로 옆부분을 봐야 되는데 네. 태양이 너무 밝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양 옆을 볼 수 있는 드문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개기일식일 때죠. 예. 태양을 달이 가려버리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정말 밤처럼 캄캄해지거든요. 그때 사진을 타타탁 찍으면 그 주변에는 별들이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부터 흥미롭습니다. 1919년 5월입니다. 1차 대전이 끝난 게 1918년 11월이거든요. 네. 6개월밖에 안 지났어요. 이때 케임브리지의 천문학자인 아서 스탠리 에딩턴이 갖은 고생을 하면서 두 팀으로 나눠서 일식 때 사진을 찍습니다. 예. 한 팀은 브라질로 가고요. 한 팀은 아프리카 중부에 있는 프린시페 섬으로 갈 정도예요. 그런데 예. 이게 뭐가 아이러니하고 신기한 거냐. 아인슈타인은요. 독일 국적, 그러니까 스위스와 이중 국적이지만 독일의 과학자거든요. 예. 영국이요. 독일이랑 전쟁하고 있는 와중에 끝나기도 전에 오히려
적국인 독일 과학자를 도운 거예요. 아, 그렇네요. 이게 뭘 하기 싶었던 거냐? 경도와 위도를 나타내는 선들은 국경과 아무 상관이 없다. 예. 진리를 찾아내기 위한 그 노력이 오히려 끔찍한 세계대전을 겪은 인류를 통합시켜 줄 거다. 이런 마음으로 인류 통합의 마음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해요. 예. 사실 흥미로운 거 하나를 또 보자면요. 에딩턴 경이요. 퀘이커 교도였어요. 네.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 상황입니다. 그래서 병역 기피 때문에 체포될 위기에 지금 있는 겁니다. 네. 그때 국가에 필요한 인재이기 때문에 일단 병역 면제를 좀 해줬는데 이제 약발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체포되기 직전입니다. 예. 그때 뭘 했냐면 또다시 병역을 미루기 위해서 이 아인슈타인의 이론 이거 검증 사진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보장을 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 때문에 여전히 전쟁 중입니다. 예. 전쟁 중임에도 이 미션 때문에 군대를 안 가게 돼요. 네. 근데 전쟁은 실제로 1918년 11월에 끝났기 때문에 사실 사진 찍으러 안 가도 되거든요. 네. 면제가 목적이라면. 네. 그렇지만 에딩턴은 실제로 아인슈타인의 지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병역 면제 상관없이 탐험을 가게 된 거죠. 자, 서로 다른 두 장소에서 세 개의 장비로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결과가 나온 데까지 6개월이 걸렸어요. 예. 계속 분석을 하는 거죠. 근데 비교 사진은 이미 6개월 전에 찍어놓은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찍은 사진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보자마자 딱 보니까 아인슈타인이 맞네 이게 아니에요. 그래요? 뭔가 흐릿하기도 하고 예. 뭔가 문제도 있고 초점도 흐려지고 그때 날씨도 흐렸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예. 에딩턴이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결과 발표도 조금씩 연기를 합니다. 예. 자, 아인슈타인이 혹시 틀렸으면 어땠을 것 같아? 라고 주변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아인슈타인한테. 예. 그때는 되게 쿨하게 신에게 유감이겠지만 사실 내 이론은 옳아. 이렇게 쿨하죠. 멋지죠.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네덜란드 친구한테 이제 편지를 보내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스슥하고 보내서 야, 너 혹시 우연하게라도 거기서 영국의 일식 관측에 대해서 결과 좀 이야기 들은 거 없니? 라면서 아인슈타인은 사실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아, 자기 이론을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해주는 요 네. 결과를. 흔히 말할 때는 아인슈타인이 거기에 되게 초월했던 것처럼 무조건 내가 맞아라고 했던 것처럼 예.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들은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다는 거죠. 이 발표까지 오래 걸렸으니까 아인슈타인뿐만 아니라 주변 그 과학계 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었을 것 같은데 정작 발표 당일 그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의외로 차분했나요? 아니면 난리가 났나요? 자, 한번 머릿속으로 이 상황을 떠올려 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네. 자, 발표를 한 건 1919년 11월입니다. 휴전을 하고 이제 전쟁이 종전된 지는 1년이 지난 상황이에요. 휴전이 종전이 된 상황이죠. 영국의 왕립학회에서 학회. 네. 여기는 학회장이었던 것이 사실 뉴턴이 학회장이었습니다. 여긴 거대한 뉴턴의 초상화가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뉴턴이 틀렸고 작년까지 전쟁하던 독일의 유대인 아인슈타인의 예측이 맞았다는 발표를 거기서 뉴턴의 초상화 아래서 한 겁니다. 네. 자, 당연히 일부 반대 의견이 있죠. 이건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미 공식적으로 과학계가요. 아인슈타인을 가장 위대한 과학자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회의의 의장이 J.J. 톰슨이라고 톰슨의 음극선 실험으로 좀 유명한 분이에요. 네.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인류의 사상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과 중에 하나다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중에게 슈퍼스타가 바로 돼요. 바로 다음 날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스에 이런 기사 제목이 실립니다. 과학의 혁명, 우주의 새 이론, 뉴턴의 아이디어가 뒤집히다.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네. 상황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하죠. 1년 만에 독일과 전쟁을 했는데 예. 수많은 영국의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예. 이것을 영국에서는 하면서 뭘 하고 싶었던 거냐. 예. 아마 화합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 약간 역사적인 맥락에서도 이게 굉장히 드라마틱하네요. 아주 드라마틱하고 왜 이렇게까지 아인슈타인이 일반인들에게 사실 예. 일반 상대통령은 쉽지 않거든요. 예. 어떻게 이렇게 유명해졌느냐가 바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원했던 그 이론이기도 한 거예요. 일단 영국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장 사랑했던 과학자인 뉴턴, 이 뉴턴의 이론을 완전히 틀렸다고 뒤집은 사람이고, 근데 그 뒤집은 사람이 참 공교롭게도 적성 국가였던 독일계 학자이고, 그 독일계 학자를 영국 왕실 학회에서 인정해주는 이런 세레모니를 했다. 일단 보기에는 되게 멋스럽네요. 멋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체가 굉장히 이슈가 되게 쉽네요. 맞습니다. 전쟁 전부터 이걸 연구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고 네. 사실 아인슈타인이 뭐 독일을 위해서 연구한 과학자는 아니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보이는 부분들이
특별하고 우리한테 이슈가 될 만한 것들 또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전 이게 궁금합니다. 사실 아인슈타인이 개발했던 생각해냈던 이런 이론들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간접적으로는 많은 기여하지만 직접적으로는 크게 기여하는 그런 이론은 아니잖아요.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데 이런 이론을 발명한 학자들을 그것도 학계는 이해는 하지만 대중들이 이렇게 칭송하고 슈퍼스타처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거 이거 굉장히 드문 일이거든요. 방금 앞서 말씀 주셨던 그런 시대적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그러면 이런 대중적인 슈퍼스타가 될 수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요인이 있었나요? 그게 분명히 큰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이론이기도 했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뭘 말하는 건지 그냥 문장으로가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잖아요. 쉽지 예. 않아요. 저도 생각해보면 이게 어떻게 가능해 싶거든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 다양한 요소가 아인슈타인을 스타로 만드는데요. 첫 번째, 일단 영국과 독일의 대화합의 상징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를 들면 이런 이슈가 있어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3등칸 열차 3등칸을 타고 도착한 아인슈타인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소탈함 거기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빈 대학에서 강연을 하는데 네. 관료들이 다 마중 나와서 있게 당연히 1등 객차 앞에서 내릴 줄 알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아인슈타인이 3등 객차에서 내려서 그냥 자기 짐 들고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자들이 본 거예요. 예. 얼마나 멋집니까 또. 예. 사실 아인슈타인은 선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뭐 여성 문제 빼고는 네.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권위에 저항하는 사람이었고 평화주의자가 맞습니다. 평생 예. 그렇게 살거든요. 이런 모습들도 참 좋았고 이론의 매력적인 걸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예. 시간이 상대적이다. 과거로 돌릴 수가 있다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의 상흔을 치유할 수 있을 거다. 그걸 지울 수 있을 거다라는 실제로 내가 그거를 목도하지 않더라도 예.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동시성의 상대성도 있고 시간도 다르게 흐른다고 한다면 저 멀리 어떤 좌표계에서는 저 멀리 어떤 공간의 시공간에서는 이미 죽은 나의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수 있는 공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가슴 절절하게 너무나 그게 또 감동으로 다가온 거예요. 비록 우리는 거기 도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주 어딘가 저쪽에서 바라볼 때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그 위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실제로 아인슈타인도 정말 절친했던 친구가 죽었을 때 네. 가족들에게 네. 위안을 건네는 그런 인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아인슈타인이 192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됐는데 요것도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네. 그동안 우리가 아인슈타인의 대표적인 이론 그러면 상대성 이론을 중심으로 이해하는데 맞습니다. 노벨상은 정작 그걸로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광전 효과에 대한 해석으로 받게 됩니다. 이건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노벨 물리학상을 어떻게 주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런데 상대성 이론은 어마어마한 이론이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가지고 줘야 되는지 약간 애매함이 있었다고 노벨상 위원회에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긴 줘야 되는데. 네, 이 사람은 무조건 줘야 되는데. 무조건 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뭘 가지고 줄 거냐 했을 때 그래서 광전 효과를 가지고 시상을 하게 되는데 발표가 되게 되는데 예. 이때 시상식은 참여를 못 하게 돼요. 왜요? 그때 이제 해외 순방 중이었었어요. 그래서 발표되고 참석을 못하지만 또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성 이론은 너무나 어마어마한 이론인 것도 맞고 또 하나는 이 광전 효과가 어떤 또 이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구마를 좀 줄기를 꺼내봤더니 계속 고구마가 질질질질 나오는 것처럼 예. 광전효과로부터 시작된 어마어마한 이론이 있고 그게 바로 다음 주에 3부에 좀 알아볼 주제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아인슈타인의 이 여러 가지 이론들을 보면 우리가 기초과학에 왜 투자해야 되는지 나중에 그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지금은 거의 안 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들에게 여쭤봤더니 GPS 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내비게이션의 기초 원리가 되는 GPS 역시도 아인슈타인의 기본적인 이론에 기반해서 작동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맞나요? 네, GPS는 일단 위성 자체가 저 지구 쪽 위쪽에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일단 시간을 다르게 지연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GPS 위성은 생각보다 빠르게 움직입니다. 물론 적죠. 근데 네. 정말 정밀하게 생각해 보면 저 멀리서 오는 위성 신호 3개를 가지고 내 위치를 플러스 마이너스 몇십 센치 수준으로 잡는다는 거는 굉장히 정밀하게 시간 측정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상대로 된 효과 때문에 그 높은 곳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위성이기 때문에 거기도 분명히 상대론적인 시간 지연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예. 그걸 고려하지 않으면 예. 계속 아마 아인슈타인이 없었으면 일단 이론이 쉬우니까 썼습니다. 예. 근데 이상하다. 왜 계속 오차가 이렇게 크지? 라고 느꼈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보정이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하여튼 이 한 사람의 천재가 우리 인류에 많은 윤택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인슈타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는 또 이제 아인슈타인의 말년에 대해서 배우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독실 과학평론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광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세상 모든 책을 경제적으로 읽어보는 체크리스트 시간입니다. 오늘 책은 장동석 출판평론가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첫 번째 책은 뭔가요? 네덜란드 출신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요한 하이징하가 1938년 발표한 책입니다. 호모 루덴스. 놀이가 문화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심층적으로 파헤친 책,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문화 인류학의 고전입니다. 아, 그렇군요. 놀이와 문화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책이군요. 그럼 일단 저자는 놀이를 뭘로 보고 있나요? 이 하이징하는 놀이가 모든 문화 현상의 기원이다. 이렇게 전제하면서 예술과 종교, 문학, 철학 등 인류 문명에 영향을 준 다양한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실 인간이 다른 생명 종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 생각하는 존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부르고 이 호칭을 사랑하죠, 저희가. 예. 하지만 하이징하는 생각하는 인간 이전에 놀이하는 인간이 있었다라고 책 내내 강조하고 있습니다. 얼뜻 상상은 잘 안 가는데요. 생각하는 인간 이전에 놀이하는 인간. 무슨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문화 인류학 연구에 매진했던 이 저자가 인류가 오랫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의 작동 원리들,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언어, 예. 신화, 종교, 종교를 포함해서 이제 각종 의례들, 시, 철학, 예술 등을 살펴보니까 여기 모든 것에 놀이라는 요소가 분명하게 들어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예. 문제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놀이라고 부르는 것이 고대의 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놀이가 천박하다고 생각했던 거죠. 아. 이게 왜냐하면 어린 아이 때나 하는 거. 예. 이게 이제 놀이라는 인식 팽배하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행위가 놀이에서 비롯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비웃는다는 거죠. 그럴 듯하네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가 뭔가 얼토당토 안 한 일을 하고 있으면 놀고 있네 이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놀이라는 어감 자체가 뭐 어린이 아니면 어린 사람으로 치부되는 그런 행위를 할 때 아마 좀 많이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저자는 놀이의 주체인 어린이들을 좀 달리 본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상상력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말합니다. 실제 자신과는 다른 어떤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고상한 것, 더 위험스러운 것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어린 아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들이 꿈꾼 거의 모든 것이 미래 세계에서 하나둘 현실이 되면서 오늘날 인류 문명이 사실은 완성되고 있다. 네.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즐거움과 흥겨움, 그러니까 재미를 추구하는 활동인 놀이가 그러니까 당연히 예술과 종교, 문학과 법률 등 인간의 삶을 조율하는 모든 문화 탄생에 기여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일리가 있는데요. 시를 한번 예. 예를 들어보자면 예. 하이징하는 이 시가 놀이로 태어나고 놀이 속에서 태어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제 문학하시는 분들이 뭐 다른 이야기 하실 수도 있지만 의심할 바 없이 신성한 놀이가 바로 시다. 거기서 거룩함이라는 것이 탄생하고 문화적 속성도 갖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에 특유의 즐거움, 분방함, 환희, 쾌활함을 지니고 있는 것이 시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노래로 또 발전하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 역시 놀이에서 태어나고 놀이 속에서 태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실제 뭔가 문화라는 것도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그게 자꾸 발달하게 되는데 우리에게 즐겁고 뭐 예를 들어서 쾌활하고 뭐 어떤 그런 기쁨을 주는 일종의 놀이를 통해서 그런 게 생기니까 그런 게 반복돼서 문화가 됐을 것 같은데 이런 하위징하의 말대로 이런 것들이 즉 놀이가 문화보다 더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문화를 탄생시킨 장본인이라면 왜 그동안 우리는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을까요? 그건 이제 인간이 네. 스스로 계속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 생각하는 존재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 종교와 예술 등 문화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가치 체계를 만들면서 인간은 점차 진지함이라는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진지함, 이게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이게 바로 문화라는 것인데요. 네. 진지함을 내포하는 문화는 놀이를 늘 배제하려고 합니다. 놀이는 진지함마저 잘 포섭하는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유연한 성질조차 싫은 거죠. 문화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자체로 독립되어 있는 것인 놀이는 그만큼 포용력이 넓기 때문에 문화보다 윗길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진지함이 너무 강해지면 결국 이게 형식주의가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유연한 사고 이런 것들이 안 돼서 다시 문화가 또 뭐 약화되고 또 사회도 경직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네요. 예. 근데 이제 또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런 뭐 좀 약간 거대 담론을 떠나서 우리 현대인들 요즘 너무 바빠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좀 잘 놀아야 될 텐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그렇죠. 제가 이 책을 이제 언급할 때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 얼마나 많은 시간 놀고 있는가? 혹시 놀지 못하는 시대 사회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앞서 이제 하위징하가 어린이의 상상력이 놀이에서 나온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한 4살부터 이렇게 계속 학원 뭐 이런 곳을 돌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결국 이제 상상력이 고갈되는 시대, 사회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건데요. 놀이가 문화를 만들어가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 호모 루덴스는 결국 놀이가 사라진 우리 시대에 이게 100년 가까이 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시사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책이죠. 그렇네요. 그러면 두 번째 책도 놀이나 아니면 또 문화와 관련된 책인가요? 예술과 비즈니스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결국 예. 놀이 이야기를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의 콘텐츠 기획자 마스무라 다케시가 쓴 예술은 어떻게 비즈니스의 무기가 되는가? 제목은 참 원초적입니다. 예. 하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은 담긴 책인데요. 세상을 놀라게 할 아이템이 필요하다면 또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줄줄이 이어지는 회의에도 특별한 기획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아트 싱킹이라는 돌파구를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다. 요즘 아트 싱킹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요. 예술에서 나오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비즈니스의 한계를 뛰어넘자고 주장하는 책입니다. 네. 사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로지컬 싱킹이라고 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맞습니다. 로지컬 싱킹이 중요하긴 하죠. 예. 하지만 일반적인 사고법만으로는 틀에 갇힌 생각을 뛰어넘기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자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죠. 예술적 감각을 여기다 더하면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많은 분야에서 로지컬 싱킹에 아트 싱킹을 더하면 기존에 없던 장르를 만들 수 있다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예. 메타를 만든 마크 저커버그라든가 애플의 스티브 잡스, 에어비앤비 창업자 등 모든 사람들이 예술적 사고를 발휘해서 혁신적인 아이템을 만들어냈다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아트 싱킹은 불확실성이 높은 비즈니스 환경에 꼭 필요한 생각 도구다라고 저자는 보고 있습니다. 아마 아트 싱킹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걸로 인한 결과물 이런 걸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예시가 있을까요? 스티브 잡스는 보통 이제 성공한 이후에 뭐 회사의 어떤 아이디어를 불어넣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대학 중퇴한 후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자는 1975년 청강생 신분으로 캘리그래피 수업을 한 곳에서 들었다고 해요. 우리로 따지면 붓글씨인 거죠. 그렇죠. 뭐 만년필이나 서양에서는 이제 만년필이나 펜으로 자기만의 서체를 만드는 예술로 이제 각광받고 있는데 그런데 10년 후에 이 캘리그래피 수업의 경험이 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이 됐다는 거예요. 잡스가 청강생 시절에 캘리그래피를 접하고 그려본 예술적 경험이 자신의 제품으로 승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발현되기도 했고 사실은 그런 점에서 본다면 예술의 역할은
당장 쓸모가 없지만 예. 그게 꼭 제품으로 구현될 필요도 없지만 어떤 신체적 감각을 통해서 예술적 활동을 한 경험이 뒤에 어떤 방식으로든 잘 발현될 수 있다. 그 사례를 스티브 잡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학교에서도 요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전통적인 학위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융복합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과정 개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논리가 가진 힘이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전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감성, 또 자신의 독자적인 시점에서 과제를 찾아내고 창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트 싱킹의 중요성도 사실은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비즈니스 현장에서 순수 미술 석사 MFA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서구권에서 이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석사 과정입니다. 예술성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이 MFA 소지자들은 우뇌와 자뇌의 기능을 통합해서 균형 잡힌 사고를 하고 매출로 직결되는 기술도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나온다. 마스터 오브 파인 아트,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 과정에 어떤 승승장구를 보면 사실은 아트 싱킹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우리가 체득하고 있다라고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어디서 들었는데 아트 싱킹을 적용한 대표 사례가 페이스북, 지금은 이름이 메타로 바뀌었죠. 이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메타 본사 건물은 곳곳에서 예술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도 엄두를 내지 못할 것 같은 천장 높은 곳에 그림이 있는가 하면 뉴욕의 지하철이 연상되는 낙서 같은 그림도 있고요. 사옥 안에 만화 속 영웅을 모티브로 한 그림도 있다고 합니다. 이곳의 그림은 유명한 화가의 작품이 아니라는 게 특징입니다. CEO인 마크 저커버그가 직접 스프레이를 뿌려서 그린 그래피티 아트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사장이니까 아무데나 막 그림 그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원들도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매일 덧그림을 그릴 수 있고 자기의 어떤 그림들을 따로 그릴 수도 있는데요. 이 페이스북이 특별한 것은 건물 곳곳에 그려진 그림 대부분이 미완성인 상태로 일단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거기에 무슨 생각을 덧붙일 수 있다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전에 그렸던 사람이 거기다 그리면 안 돼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페이스북은 창업자뿐만 아니라 사원 전원이 아마추어 예술 활동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놀이라는 것을 예술로 승화했고 그 예술이 경영에도 직접 투여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철학이 있었군요. 요즘은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면 건물벽 전체를 도화지처럼 이용하는 이걸 뭐 미디어 아트, 미디어 파사드 이렇게 부르던데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아트 싱킹입니까? 그렇죠. 건물이나 공간에 영상을 투사하는 프로젝션 매핑 이게 이제 미디어 아트의 한 종류인데요. 예. 오늘날 예술의 가능성을 크게 넓히는 미디어 아트가 전통적인 회화 도구 대신 IT 기술을 사용해서 이제 작품을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술의 세계를 이제 IT 영역으로 넓힌 그런 사례인데요. 지금은 많은 미술 작품이 캔버스 위에 그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근데 또 과거로 돌아가 보면 예전에는 돌, 벽면, 지면이 캔버스 대신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거든요. 그렇죠. 이후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지금처럼 그림은 캔버스에 그리는 거야 라는 어떤 고정 인식이 사실은 생겨났는데 사실은 화가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확장된 곳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영역을 이제 개척한 것이 미디어 아트인데 IT 기기를 캔버스나 붓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화가가 붓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작품을 완성하는 것처럼 이 미디어 아티스트는 컴퓨터 화면, 그보다 훨씬 더 넓은 화면에 다양한 컴퓨터 언어를 통해서 작품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놀이에 발전된 개념이다. 그래서 예술로 승화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 혁신 그러면 뭔가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될 것 같은 강박도 있고 아주 혁신적인 제품들을 출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뭐랄까요, 그런 걱정,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아트 싱킹이나 이런 것들이 가져다주는 그리고 놀이가 문화로 바뀌고 제품으로 바뀌는 거 좀 접근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피터 드러커 존경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그렇죠. 텐데 이분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혁신은 생각과 상상으로 만들어진다. 즉 다른 발상이나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진다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스토바시 대학원 경영관리연구과 교수인
구스노케 걔는 또 자신의 저서 경영 센스의 논리에서 혁신은 단순히 새로운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떠오르는가 떠오르지 않는가의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혁신의 본질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혁신을 추진해서 세상에 널리 스며들게 하려면 전략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스토리의 중요성들을 한번 새롭게 이야기해야 하고 거기서 나오는 다양한 비연속성의 어떤 아트 싱킹 같은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도움과 이런 것들의 경영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새로운 경영법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시사점이 많은 책이네요. 마스무라 다케시의 예술은 어떻게 비즈니스의 무기가 되는가 한번 정리 한번 해주실래요? 언뜻 생각하기에 예술과 창의성은 직관이며 감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자는 오히려 이 감성과 논리를 함께 사용하는 것 그리고 선입견 없는 관찰력이 중요하다. 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제 저자가 경험했고 아트 앤드 로직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확인한 부분이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아트 싱킹 직접 활용해서 프로그램 만들고 수많은 기획자, 마케터, 카피라이트 등에게 강의하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의 한계를 예술로 뛰어넘는 법, 아트 싱킹과 사소한 아이디어도 큰 아이템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발상의 전환법을 한번 찾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 한번 읽어보십사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하위징하의 호모 루덴스와 마스무라 다케시의 예술은 어떻게 비즈니스의 무기가 되는가 이 두 권을 딱 종합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놀이는 생각의 전환점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문화의 밑거름 그리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잘 놀아야 잘 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저희가 나눴는데요. 잘 놀아야 창의력도 좋아지고 세상을 넓게 볼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어른들이라고 치고 지금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에게 놀 시간을 주자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일까 이런 이제 가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놀면서 마음껏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이 책 두 권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어떤 분은 또 예술까지 돈벌이에 써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워낙 예술에 큰 영감을 받다 보니까 음으로 양으로 지금도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오늘도 두 권의 책 재미있게 잘 읽었습니다. 지금까지 장동석 출판 평론가였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노래는 박진영의 허니입니다. 클래식 음악이 아닌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욱 예술적 측면을 강조하기 십상인데요. 근데 박진영은 스스로를 딴따라라고 지칭하기도 했고 이 집의 어떤 타이틀이 딴따라라는 테마로 이 집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대중음악이 가지고 있는 지나친 형식주의를 비판했던 가수가 아닌가 해서 오늘 골라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엔 지난주 토요일에 열렸던 경제 콘서트가 방송됩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부동산 시장에서 쌀 때 내 집을 마련하려면 어떤 시그널에 주목해야 하는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청취 바라고요.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일요일 아침 7시 5분 송경제 플러스 연작 특집 퓨처 경제학 탈 것의 미래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경제생활의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